사실 이제 제가 그 이클래스에는 8장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7장 다음에 이제 8장을 한번 해보려고 업로드를 하고 8장 다음에 이제 9장 10장은 그 뭐 노조 레이버 유니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라스의 그 레이버 에코노믹스 교재에는 제가 그냥 9장 10장은 스킵을 하고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상황하고 이제 노동경제학 미국의 교재잖아요. 미국의 노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제 레이버 유니온이라든가 뭐 컬렉티브 바게닝이라든가 그 집단 교섭, 단체 교섭 이런 이제 토픽들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을 법한 혹은 뭐 뉴스라든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이 아닌데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스킵을 한 것도 좀 있고요. 여하튼 11장으로 8장 레이버 모빌리티를 제가 사실 해야 되는데 요걸 넘어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11장에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더 쉬워서요. 우선 11장을 끝내고 시간이 좀 되면 그럼 다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은 사실 레이버 모빌리티고요. 11장은 인센티브 페이인데 뭐 챕터가 그렇게 큰 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11장을 먼저 보고 8장을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1장 인센티브 페이고요. 이건 이제 성과급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또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유인급여 체계, 뭐 유인급여 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센티브가 유인이고요. 페이가 급여니까 제도, 체계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과급 제도, 퍼포먼스 페이 사실 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말은 퍼포먼스 페이도 성과급 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퍼포먼스 페이와 인센티브 페이는 사실 같은 말로 사용을 하니까 제가 뭐 유인급여 제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웬만하면 성과급 제도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급여 체계를 설계해야 되는지 어떠한 급여 제도를 도입해서 워커들에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1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용 계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고용 계약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 몇 시간 일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근무 조건은 어떻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근로계약, 고용계약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임금만 강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페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죠. 일종의 뭐 employment contract라기보다는 pay contract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age contract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시픽하게 보면 사실 wage contract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첫 번째 고용계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사실 그 새롭게 채용한 아니면 뭐 이미 채용한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실제로 알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갖는 사람인지 true productivity를 알 수가 없고 즉각적으로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조교 선생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월급 루팡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다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월급 루팡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워커들은 가능한 좀 노력은 적게 투입하고요. 받을 수 있는 높은 급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월급 루팡이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월급만 받아가는 것. 이게 이제 워커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거예요. 실제로 워커의 생산성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력을 가능한 적게 투입하고 될 수 있다면 높은 임금을 받는 것, 바로 이제 워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그 급여 제도를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piece rate과 time rate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ece rate과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를 받는 이걸 이제 time rat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piece rate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센티브 페이를 성과급 제도라고 번역하기로 했는데, 다 들어가 보죠. 이 인센티브 페이나 퍼포먼스 페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워커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워커들이 월급 루팡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퍼포먼스 페이 혹은 인센티브 페이를 제시를 해야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워커들이 노력을 투입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성과급 제도라고 부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피스 레이트도 제가 그냥 이게 조금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뭐 그냥 저는 이것도 성과급 제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스 레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의 성과급 제도인데 제가 앞으로는 뭐 우리 저기 화요일에 제가 뭐 강의실에서도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성과급 제도라고 부르지만 뭐 피스 레이트 그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성과급 제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과급 제도의 하나의 유형이다, 하나의 형태다. 그다음에 뭐 타임 레이트는 당연히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워커들에게 피스 레이트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피스 레이트과 그다음에 이제 타임 레이트 시간당 임금을 제시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피스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과급 제도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워커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거와 연동시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스 레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례들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그 피스 레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될 테니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투입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ork hard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좀 되게 썩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한다 이런 표현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정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뭐 9 to 5를 일하든 뭐 9 to 6를 일을 하든 보통 9 to 5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9 to 5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의 연장이어서 보통 이제 그 뭐 브라운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갈색, 노란색 사실 이제 갈색 종이봉투에다가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싸와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시에 퇴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요. 대신 이제 그 생산직 제조업체라든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노조가 보장하는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9 to 5라고 얘기합니다. 8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점심 안 먹고 8시간. 한국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요. 근로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오전에 9시에 출근해서 3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5시간을 일하는 거죠. 6시까지.
그래서 이제 하루에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9 to 5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또 9 to 5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을 채웠으니까 시간당 급여를 받겠죠.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산성과 급여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걸리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냐면 두 번째 타임레이스의 경우에는 셔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뜻처럼 들리지 않죠. 이게 이제 근무 태만입니다. 대충대충 일하는 거예요. 셔킹이라고 하면 뭐 대충대충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냐면 근무 시간에 대충 시간만 때우고 대충대충 일을 하려고 하는 가능한 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급여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뭐 크게 피스 레이트과 그다음에 뭐 타임 레이트 혹은 이제 고정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토너먼트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너먼트는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대진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서로 이제 두 팀이 경쟁을 해서 혹은 뭐 시합을 해서 이긴 팀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저쪽에서 이기고 올라온 그 팀하고 다시 이제 뭐 시합을 하게 되는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토너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토너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요. 최종 승자가 뭐 빅샷을 받는 혹은 뭐 상당히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너스라는 것을 두고 이제 두 팀이 혹은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너스의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제도 인센티브 페이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설계한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워커들은 이러한 급여 체계를 받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버려도 되고요. 자신에게 이러한 급여 체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급여 체계를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employment contract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piece rate과 time rate, 뭐 성과급과 고정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piece rate은 그 중에 하나의 형태의 성과급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토너먼트 간단하게 볼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보너스를 하나 두고 뭐 프로모션 승진이죠. 부장 보통 이제 뭐 회사들이 직급이 뭐 다 다양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대리 처음에 사원에서 시작해서 대리가 되고 뭐 과장이 되고 그다음에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된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직원이고요. 부장에서 뭐 상무가 되면 이제 그때 임원이 되는 것인데 뭐 상무라고 하는 임원을 두고 이제 뭐 두 명의 부장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을 두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번 분기, 이번 상반기, 하반기 엄청난 보너스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어떤 그 토너먼트 제도를 설계를 하는 것은 기업들이 승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 보너스죠. 뭐 그다음에 일정한 급여도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장들이 상무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는데 그 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력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 상반기 또는 2023년 뭐 보너스를 한 팀에게 뭐 5천만 원을 주겠다 혹은 뭐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보너스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팀들이 혹은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스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EO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도 급여를 받잖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월급을 받는 사장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된 그런 CEO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될 텐데요. 그 CEO의 급여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서는 이제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고 해서 뭐 이런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의뢰인 대리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mandatory retirement라고 하는 게 뭐 몇 세가 되면 반드시 리타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불법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년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몇 세가 되면 반드시 퇴직을 해야 된다,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디스크리미네이션, 노동시장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뭐 제가 은퇴한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세대가 은퇴한 뒤에 여러분들이 꼭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물론 뭐 오래 일하는 게 싫다면 굳이 뭐 mandatory retirement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정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제 생각에 이거 한번 위헌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것과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elayed compensation이라고 해서요. 젊었을 때 자신의 생산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를 바로 이 정년 연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andatory retirement와 delayed compensation 사이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교집합이 있어요.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efficiency wage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efficiency wage 관련해서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문제, 이걸 dual labor market이라고 하거든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과급과 고정급 혹은 뭐 piece rate과 time rate을 이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iece rate 그다음에 time rate입니다. piece rate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수한 형태의 성과급 제도라고 부를 텐데요. 이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들의 워커의 퍼포먼스를 관측을 한 다음에 일정한 어떤 지표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합니다. 성과를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한 뒤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워커는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 노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는데요. 성과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와 급여를 어떻게 연동시킬지 페이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급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뭐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1만큼 투입하면 성과가 1만큼 나오는 뭐 이러한 방식의 노력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원래 이제 이 네 단계로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 페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단계도 스킵을 하고요. 성과가 1만큼 나면 급여는 뭐 예를 들어서 B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과를 급여에 연동시킨 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는 보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가먼트 워커 같은 경우에 옷을 만드는 뭐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뭐 하루에 몇 벌의 청바지를 만들었는지 몇 벌의 뭐 셔츠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우리가 비교적 뭐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세일스 퍼슨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 상품을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판매직,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딜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신의 급여가 커미션 보수율이 결정이 되겠죠. 보수가 결정이 되겠죠. 보통 이제 커미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는 피스 레이트를 사실 커미션 레이트라고 보수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스 레이트를 커미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장에서 일을 하는 뭐 오렌지를 수확하는 사람,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체리나 뭐 블루베리나 뭐 이렇게 주로 피커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 몇 상자를 채웠는지, 몇 박스를 채웠는지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될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이제 피스 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성과급 제도라고 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고정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고정급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성과급 제도의 어떤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텐데 뭐 먼저 보시죠. 성과급 제도는 이제 이런 유형을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페이가 뭐 다시 돌아올 텐데 한번 보시죠. 이제 페이라고 하는 것이 A 더하기 B의 E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제시하는 값이 바로 A와 B입니다. 기업이 A와 B를 정해서 워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워커는 이걸 보고 A와 B를 받고 내가 이러한 그 성과급 피스 레이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E가 바로 워커가 투입하는 노력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너의 노력 수준에 따라서 너의 급여는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기업이 워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워커는 이러한 공식을 받고 이러한 오퍼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디클라인, 턴다운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바로 B가 커미션 레이트고요. 바로 피스 레이트의 바로 그 피스 레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보수율이고요. 또는 커미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피스 레이트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바로 고정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약속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 수준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과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A만큼을 받겠죠. 이것도 사실은 고정급이라고 불러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편의상 뭐 고정급이라고 하더라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타임 레이트, 시간당 급여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타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했는가와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 수준과 퍼포먼스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성과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보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따로 타임렛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정급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피스 레이스를 어퍼할 것인지 성과급 제도를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모형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형은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어떨 때 기업들이 피스 레이트 쪽으로 가고 어떨 때 기업들이 타임 레이트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떨 때 성과와 연동이 되어 있는 급여 체계를 제시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그냥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까. 기본적인 어떤 바럼 라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당연히 피스 레이스로 가려고 할 거고요. 성과 측정 자체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불렀는데, 뭐 관리 감독 비용, 뭐 이런 뭐 모니터링 코스트죠. 그냥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때, 단순히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과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까지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로 환산하기조차도 어려운 것.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다른 예들을 많이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있는데 뭐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논문을 제가 뭐 전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논문을 한 편을 쓰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점을 준다고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쓰는 논문 꽤 이제 퀄리티가 있는 그런 논문을 썼을 때 50점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회사 내에서 뭐 보고서를 하나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한 보고서 뭐 한 5페이지짜리 뭐 그 정도, 많게는 10페이지짜리 뭐 이런 보고서를 쓰면 뭐 한 20점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무가 있었냐면 영어로 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혹은 미국의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쓴 그런 교수들이 쓴 영어로 된 논문을 한 5페이지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번역을 해서 한 5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냐면요. 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거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밝힐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 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에 구성하는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커미티 멤버들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 중에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면서 뭐 교수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뭐 1명, 많아봐야 2명 정도고요. 대부분 이제 한 4-5명 정도는 국내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들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관련된 분들에게 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 말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제 말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그렇다고들 합니다. 네, 저도 들은 얘기로 치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쓰면 5점을 준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작성이 된 논문을 5페이지로 요약을 하면 5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논문을 한 편 쓰면 50점, 보고서 하나 쓰면 20점, 그 다음에 번역을 해서 5페이지로 요약하면 5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누군지 밝히면 또 안 되니까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일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개를 하면 논문을 한 편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번역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번역해서 5페이지짜리 10개를 썼어요. 그게 어떻게 논문 한 편과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뭐 여하튼 이런 식의 이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죠. 이건 뭐 관찰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동일한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 다른 사람의 논문 영어로 된 걸 10개 번역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논문을 한 편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문제는 이제 모니터링 코스트고요. 성과를 관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혹은 관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거를 측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기업들은 대체로 피스 레이스로 가지 않고요. 타임 레이스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정급 혹은 타임 레이스를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워커의 퍼포먼스를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반대의 경우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도 어렵지 않다면 그런 경우에 기업은 당연히 피스 레이트, 성과급 제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코스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냐, 뭐 용이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측정하기에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관측이 가능하냐, 혹은 측정이 가능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워커의 문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간단한 모형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스 레이트를 선택한다면 그럼 워커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겠죠. 우선 첫 번째 노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뭐 차트 비슷한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노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결정이 되고 이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성과 지표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보지 않기로 했고요. 바로 이게 페이랑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투입하면 불확실성이 없이 성과가 실현이 되고요. 성과가 실현이 되면 이걸 어떻게 페이랑 연결시킬 것인가, 이건 사실 기업이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업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과 성과 사이에 어떤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할 텐데 뭐 effort function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생산함수라고, 노력함수 혹은 생산함수 다 좋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주어진 것입니다. 노력함수 혹은 생산함수.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노력을 내가 한 단위 투입하면 성과가 한 단위만큼 실현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가 바로 아웃풋이고요. 혹은 퍼포먼스고 E가 노력 수준입니다. E가 워커가 투입하는 노력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Q가 바로 생산성이에요. 아웃풋입니다. 혹은 퍼포먼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의 효용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워커들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워커는 효용은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페이고요.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반대로 두 번째는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노력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게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되게 많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합니다. 또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면 퍼포먼스가 높아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E를 많이 투입하면 Q가 높아지겠죠. 1 to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노력 한 단위 투입하면 아웃풋이 하나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성과와 페이는 반드시 비례할 테니까 얘와 얘는 반드시 비례 관계예요. 얼마만큼 비례 관계인 건지는 기업이 결정하겠지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더 높은 페이를 받아서 더 행복해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함에 따라서 효용이 감소하는 디스유틸리티가 발생하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의 효용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페이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얘가 바로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에요. 그래서 E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많이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비용은 심리적 비용이겠죠. 상승합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페이인데, 페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페이는 적혀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러한 페이 스트럭처를, 페이 스킴을 워커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A와 B를 정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Q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Q는 바로 퍼포먼스예요.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워커가 Q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면 워커의 급여는 A 더하기 B 곱하기 Q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스킴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노력 함수 혹은 생산 함수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Q와 E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단위 투입하면 성과가 한 단위만큼 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Q 대신에 그냥 E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고, 또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워커가 지급받는 페이는 이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렇게 B 곱하기 2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사용할 텐데 왜 그러냐면, 얘를 효용함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워커의 관점에서 E를 높이면 자신의 페이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E를 높이면 비용이 높아져서 자신의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Q를 쓰지 않고 더 명확하게 워커가 선택하는 변수인 E를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커의 유틸리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워커의 유틸리티는 A 더하기 B 곱하기 2, 이게 바로 페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는 제가 어떻게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써보죠. 네. 그러면 노력 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페이가 높아지는 파지티브한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E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비용이 높아져서 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효용이 감소하는 네거티브 이펙트도 있어서 이 둘을 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이제 워커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만 설명을 하고 제가 다음 시간 화요일에 가서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페이를 이렇게 썼으니까요. 가로축의 변수는 굳이 아웃풋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노력이라고만 한번 해보죠. 노력과 아웃풋이 퍼포먼스가 같은 거니까 제가 같이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F1만 남겨놔도 괜찮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노력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바로 효용 수준인데, 이걸 다 달러로 표시한 거예요. 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용 함수에서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이게 바로 달러로 표시한 것이다. 화폐 가치로 심리적 비용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페이니까요. 페이는 화폐 가치로 되어 있고 화폐 가치로 심리적 비용을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에서 노력 투입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워커가 얻는 효용이 되겠죠. 우선
페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B인 바로 이 B가 제가 커미션 레이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보수율입니다. 기울기가 B인 직선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는 마치 꼭 절편이 0인 것처럼 표시를 했지만 A가 제로인 것처럼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울기가 B인 직선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바로 얘가 페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노력 투입에 따른 심리적 비용, 화폐로 표시한 심리적 비용은 이 붉은색 곡선과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근로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제가 간단한 문제, 프로블럼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커가 얻는 효용은 바로 이 두 곡선 사이의 차이가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점이 되겠죠. 대충 찾아보면 한 여기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노력 수준이다. 노력 투입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이만큼을 투입하면 보수 마이너스 노력 투입에 따른 심리적 비용이 가장 커지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울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비교해서 효용 극대화 수준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화요일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